네, 이번 시간에는 대단원, 이단원, 물질과 규칙성 중에서 중단원, 이단원, 자연의 구성물질에 대해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원소들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배웠고, 원소들 사이에 나타나는 규칙성을 기준으로 주기율표로 원소를 분류했죠.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원소들이 모여서 어떻게 지각과 생명체를 구성하고, 지각과 생명체는 또 어떠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은 소단원 1단원에 대해서만 나가고 다음 시간에 2단원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각을 구성하는 물질이에요. 자, 지각을 구성하는 물질을 한 다음에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 이어나가도록 하죠. 지구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까요? 지구는 일단 안에 뭐가 있습니까? 지각이라는 것이 있죠. 지각은 다양한 돌덩어리, 암석들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 암석들은 다양한 광물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광물들은 더 이상 우리가 구분할 수 없는 기본 구조인 다양한 원소들로 이루어져 있죠. 그러면 이러한 지각을 이루는 원소에는 뭐가 있을지 우리 이거 지난 시간에 했는데, 자, 우리 이 정도는 암기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각을 구성하는 원소 다 같이 한번 읊어볼까요? 오시, 알페, 카나, 칼, 마로 외우라고 했죠. 그래서 산소가 가장 많고요. 그 다음으로 규소가 많고, 그 다음에 알, 페, 카, 나, 칼, 마로 외우면 된다라고 했죠.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지각에는 어떤 원소가 가장 많다? 그렇죠. 산소와 규소가 가장 많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지각을 주로 구성하는 암석을 이루는 광물이 뭐냐면 산소와 규소로 이루어진 규산형 광물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각을 주로 구성하는 암석에는 규산형 광물과 비규산형 광물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규산형 광물이 지각에 매우 풍부하게 존재한다는 거예요. 왜요? 지각을 구성하는 원소가 산소와 규소가 매우 많기 때문에.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규산형 광물에 대해서 좀 살펴봐야 되겠죠? 규산형 광물의 단위체는 SiO 삼연체입니다. 자, Si랑 O가 많으니까 SiO 삼연체가 기본 구조, 단위체를 이룰 수 있겠죠? 자, 그럼 우리 이 단위체가 뭔지 용어 정리 좀 하고 갑시다. 단위체가 뭐냐면 고분자 물질을 구성하면 기본적인 단위가 되는 물질을 말합니다. 그래서 고분자 물질을 구성하는 기본적인 저분자 물질을 우리는 단위체라고 해요. 자, 예를 들어서 인체는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렇죠. 세포라는 단위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세포가 모여서 이렇게 인체를 이루듯이 기본적인 저분자 구조가 모여서 고분자 물질을 이룹니다. 그래서 이러한 고분자 물질을 이루는 기본적인 단위를 우리는 단위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규산형 광물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다? SiO 삼연체라고 하는 단위체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 SiO 삼연체를 기본 구조로 갖는 광물을 규산형 광물이라고 부르는 거죠. 자, 그러면 이 SiO 삼연체는 어떤 식으로 구조로 되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Si, 규소는 몇 쪽이에요? 14쪽이죠. 자, 그래서 원자과 전자가 4개입니다. 그래서 여기 Si 그려주시고요. 원자과 전자수가 4개니까 이런 식으로 루이스 전자 점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비전자쌍이 4개라는 거예요. 비전자쌍이 4개라는 말은 이렇게 4개의 원소와 공유결합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산소는 어떨까요? 산소는 16종입니다. 그래서 원자과 전자수가 6개예요. 그러면 산소도 이렇게 루이스 전자점식으로 나타내 보면은 4개, 5, 6 이렇게 되죠? 비전자쌍이 2개입니다. 그러니까 2개의 원소와 공유결합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산소와 규소는 우선 팔을 한쪽씩 이렇게 잡아서 공유결합을 결성합니다. 그래서 산소가 이런 식으로 4개가 결합하는데 이것을 우리는 SiO4라고 말해요. 자, SiO4라고 하고, 자, 산소는 이렇게 하나로만 단일 결합으로만 지금 규소와 공유 결합하고 있기 때문에 팔이 하나가 더 남습니다. 자, 팔이 이렇게 하나가 남는다라는 말은 뭐예요? 일단은 여기에는 공유 결합을 결성했기 때문에 공유 전자쌍이라는 것이 있고요. 기존에 이렇게 전자쌍이 있겠죠. 하지만 여기에는 팔 한쪽에는 아직 비전자쌍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은 이 산소가 옥텟 규칙을 만족하지 못했어요. 산소가 옥텟 규칙을 만족하기 위해서 전자를 하나 더 데려옵니다. 그래서 모든 산소들이 전자를 이렇게 하나씩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산소들이 이렇게 옥텟 규칙을 만족할 수 있겠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 SiO4라고 하는 분자는 어떠한 이온을 띱니까? 맞아요. 음이온을 띠겠죠? 그런데 4개의 전자가 붙었으니까 사가의 음이온을 띠는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SiO4 4- 이것을 우리는 SiO 삼연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친구를 좀 입체적으로 표현하면은 자 요렇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삼연체 구조를 이루는데 중심부에 뭐가 있다? 이렇게 규소가 있다. 중심부에 규소가 있고 산소가 이런 식으로 양 모서리에 자리 잡고 있어서 마치 삼연체 구조를 띠기 때문에 SR 삼연체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규산형 강물의 단위체 SR 삼연체가 어떤 구조인지 알았으니까 우리 본격적으로 규산형 강물의 종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감희, 각, 흑, 석. 자, 이 5가지 종류의 규산형 강물의 특징들은 암기해 주셔야 됩니다. 자, 우선은 규소와 산소의 비율이에요. 가르면서부터 쭉 수렴하면 1대4. 그리고 이 4가 하나씩 감소합니다. 휘석은 1대3. 각섬석은 좀 특이해요. 그래서 4대11이고요. 흑음모는 2대5. 이거 외우기 쉽죠? 그리고 석영은 1대2로 갑니다. 그래서 4, 3, 2로 이렇게 줄어든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문제에서는 어떻게 나올 수 있냐면 SI분의 5가 감람석에서 석영을 갈수록 어떻게 되냐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어떻게 되고 있어요? 4에서 3으로 나중에는 2로 점차 감소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부분도 문제로 출제될 수 있으니까 알아두시고요. 자, 결합구조 보겠습니다. 감람석은 완전 기본 구조로만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SIO 삼연체 이렇게 하나로만 이루어져 있는데 우리는 이것을 독립형 구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독립적으로 SIO 삼연체 하나로만 이루어져 있다라는 거죠. 이 하나가 여러 개로 이온 결합해서 이루어지는데 자, 이 SIO는 몇 가의 음이온을 띈다고요? 4가의 음이온을 띈다고 했죠. 음이온을 띠기 때문에 양이온들과 이온 결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철 이온 그리고 마그네슘 이온과 같은 이러한 양이온들과 이온 결합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SiO 삼연체끼리 이렇게 양이온들과 함께 이온 결합해서 만들어진 광물이 감람석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럼 화학 결합은요? 이온 결합으로만 구성되니까 화학 결합에는 모두 전체적으로 이온 결합으로만 이루어져 있구나. 자, 그것이 감람석이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휘석 볼게요. 휘석은 이 SiO 삼연체끼리 서로 공유 결합해서 이러한 사슬 구조를 형성합니다. 이 사슬 구조, 지금 하나의 사슬이니까 이를 단사슬 구조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단사슬 구조끼리는 이 양이온들과 함께 이온 결합을 한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화학 결합은요, 이온 결합도 하고 공유 결합도 하는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각섬석입니다. 각섬석은 이러한 단사슬 구조가 서로 공유 결합해서 만들어지는데 자, 이렇게 단사슬 구조가 공유 결합하면은 두 개의 사슬이 나오죠. 이를 그래서 우리는 복사슬 구조라고 합니다. 복사슬 구조끼리는 이러한 양이온들과 함께 다시 이온 결합을 해서 각섬석을 구성해요. 그러니까 각섬석도 마찬가지로 이온 결합과 공유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고요. 흑음모는요, 이러한 복사슬 구조끼리 공유 결합을 해서 만들어집니다. 자, 이렇게 공유 결합해서 뭔가 판판한 판 모양이죠. 그래서 이를 우리는 판상구조라고 부르고요. 자, 이 판상구조끼리는 분자 간의 약한 인력인 반데르발스 결합 혹은 이러한 양이온들과 함께 이온 결합을 결성해서 흑음모를 이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흑음모는 이러한 판들이 위아래로 이렇게 층층이 겹쳐져 있는 구조예요. 그리고 이 층과 층 사이는 약한 인력 반데르발스 결합 혹은 양이온들이 이온 결합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흑음모도 마찬가지로 이온 결합과 공유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자, 마지막 석영은요, 이 SiO 삼연체가 모두 공유 결합해서 만들어진 구조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두 공유 결합해서 이렇게 복잡한 구조를 형성하는데, 복잡한 입체 구조를 형성하는데 이를 망상 구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석영은 SiO 삼연체가 모두 공유 결합해서 만들어지는구나 라는 거 인지를 해주면 되겠어요. 그러면 이 규산 삼연체당 공유 산소수가 어떤지 보겠습니다. 공유 결합하는 산소의 개수를 말하는 거죠. 일단 감람석은 이온 결합만 하니까 공유 결합하는 산소가 없겠죠. 그래서 공유 산소가 0개이고요. 휘석부터는 공유 결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휘석은 공유 결합한 산소수가 2개, 각섬석은 2개에서 3개, 흑음모는 3개, 석영은요 모두 공유 결합이 이루어져 있는데 자, 여기서 산소가 몇 개라고 했죠? 4개라고 했죠. 그래서 4개의 산소가 모두 공유 결합에 참여하기 때문에 총 4개의 산소가 이렇게 공유 결합에 참여한다. 공유 산소가 4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 풍화에 대한 안정도도 볼게요. 여기서 풍화가 뭐냐라고 하면은 물리적인 힘 또는 화학 반응에 의해서 이러한 결합 구조 있죠? 자, 여기 나온 이 결합 구조들이 변하는 것을 우리는 풍화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풍화에 대한 안정도, 즉 풍화에 대한 영향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이러한 결합 구조가 매우 강하면 되겠죠.
그래서 결합력이 굉장히 강하면 이렇게 분자 구조를 변형시키기가 힘들기 때문에 풍화에 매우 안정적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우리 이온 결합과 공유 결합의 결합력을 좀 따져봐야 되겠네요. 자, 이온 결합은 공유 결합보다 매우 약한 힘이다. 그래서 공유 결합이 강한 힘이라는 거 우리 인지해 주길 바래요. 이온 결합은 그냥 정전기적인 인력으로만 결성돼 있고, 공유 결합은 서로 전자를 규모해서 끈끈하게 이루어진 결합이기 때문에 공유 결합이 더 강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공유 산수가 어때요? 0개부터 4개까지 점차 증가하고 있죠. 그러니까 공유 결합수가 증가하니까 결합력이 점점 강해진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풍화에 대한 안정도는 감람석에서 석영을 할수록 어떻다? 강해지는구나 라는 것을 기억해 주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지각을 구성하는 물질이었고요. 다음으로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 이어가도록 할게요. 우선 생명체의 대명사 인체를 구성하는 원소에 대해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원소들을 무작정 외우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인체에 대해 아는 정보를 종합해서 떠올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한번 좀 들어봤을 거예요. 우리 인체는 주로 물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탄단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과 같은 에너지원으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거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이 에너지원, 탄단지는 뭐가 많냐? 탄소랑 질소 등이 많아요. 자, 그러면 이를 바탕으로 이 원소를 비교해 주시면 되는데, 가장 많은 원소, 자, 물이 우리 많다라고 했죠. 그래서 물에 산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산소가 가장 많고요. 다음으로 에너지원에 있는 원소, 탄소가 많아요. 그 다음으로는 이 물에 있는 원소, 수소가 많고, 그리고 이 질소가 따라온다 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체를 구성하는 원소에는 이 산소와 탄소가 많구나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특히 탄소가 많기 때문에 이 탄소가 다른 원소와 공유결합해서 탄소 화합물을 이룹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체는 주로 탄소 화합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보아도 과언이 아닌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인체를 구성하는 탄소 화합물의 특징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탄소 화합물의 특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수소 또는 염소와 공유결합한다. 두 번째, 탄소끼리도 공유결합한다. 자, 이렇게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왜 이런 두 가지 특징을 가지는지 탄소의 구조를 보면서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탄소는 14종 원소죠. 원자가 전자 수가 4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루이스 전자점식으로 그리면 비전자쌍이 4개라는 거죠. 따라서 총 4개의 원소와 공유결합을 이룰 수 있고, 탄소끼리는 이렇게 3중 결합까지 이룰 수 있다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어요. 마찬가지로 수소와 염소도 한번 구조를 그려오면 수소는 1종 원소죠. 그래서 원자 건자수가 1개입니다. 1개이고 그러니까 비전자쌍이 하나니까 이렇게 하나의 원소와 공유결합할 수 있고, 염소도 마찬가지로 17종 원소니까 원자 건자수가 7개겠죠. 그래서 이렇게 셋, 넷, 다섯, 여섯, 7개 그리고 하나의 비전자쌍이 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원소와 공유결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탄소는요 4개의 수소 또는 4개의 염소와 공유결합할 수 있고, 그렇게 공유결합해서 만들어진 이 물질들이 이 5가지가 되겠습니다. 이 5가지는 여러분들이 꼭 암기할 필요는 없고요. 그냥 이런 게 있구나 하고 대강 인지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메테인은 결합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 탄소 하나에 수소 4개가 이렇게 공유결합한 구조가 되겠어요. 그리고 클로로메테인은 이제 메테인에다가 염소 하나가 이렇게 끼워져 있는 느낌입니다. 이렇게 염소 하나가 추가가 되고요. 염화메틸린부터 점차 염소가 많아집니다. 그래서 수소 2개, 이제 염소 2개가 차지하죠. 클로로폼은 여기서부터 염소가 더 많아져요. 염소가 이렇게 3개가 공유결합해 있고 수소가 이렇게 공유결합해 있습니다. 사유화탄소는 말 그대로 염소가 몇 개? 4개예요. 그래서 탄소에 이렇게 염소 4개가 공유결합한 구조가 사유화탄소이다 정도로 인지를 해주시면 되고요. 자, 다음 특징, 탄소끼리 공유결합할 수 있겠죠.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3중 결합까지 이룰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자, 탄소끼리는 이렇게 일렬로 배열되는 사슬형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일렬로 배열되어 있는 사슬형에서 이렇게 위아래로 나뉘어져 있는 가지형이 될 수도 있습니다. 혹은 이렇게 육각형 모양으로 고리를 이룰 수도 있겠어요. 자, 이렇게 고리형이 있고요. 이중결합, 자, 단일결합은 무조건 결성할 수 있고 이중결합도 이렇게 결성할 수 있겠죠. 그럼 이중결합이 결성되면 나머지 2개의 원소와 공유결합할 수 있고요. 3중결합이 결성되면 나머지 하나의 원소들과 공유결합할 수 있다라는 거 인지를 해주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탄소화물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봤으니까 우리는 이 탄소화물로 이루어진 생명체가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볼게요. 자, 말씀드렸지만 생명체에는 탄소화물이 많습니다. 그래서 생명체의 구성에는요, 탄소화물이라는 것이 있고 탄소화물이 아닌 것들, 비탄소화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해볼게요. 자, 먼저 탄소화물입니다. 탄단지 그리고 핵산이라는 것이 있어요. 자, 이 특징들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먼저 탄소화물 구성원소 암기해 주셔야 되는데요. 탄소, 수소, 산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대부분이 이 탄소, 수소, 산소를 공통적으로 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단위체 탄수화물은 기본적으로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 있냐? 포도당을 기본 구조로 갖습니다. 자, 포도당의 이 식은 여러분들이 암기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포도당 마찬가지로 탄소, 수소, 산소를 가지고 있고요. 탄소 6개, 수소 12개, 산소 6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포도당은 주로 나오니까 이 화학식 정도는 여러분들이 암기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종류에 뭐가 있냐면 자, 들어봤을 거예요. 녹말이 탄수화물에 해당되고요. 그리고 셀룰로스라고 하는 것도 여기 탄수화물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특징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원으로 사용되는데 1g당 4kcal의 에너지를 낸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다음으로 단백질 보도록 하죠. 단백질로 기본적으로 탄소, 수소, 산소로 이루어져 있는데 단백질은 질소가 추가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질소가 인체에서 암모니아로 바뀌어요. 암모니아로 바뀌기 때문에 우리가 고기에 단백질이 많죠. 고기를 많이 먹으면 몸에서 냄새가 날 수 있는 이유가 이 질소 때문입니다. 자,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단백질은 기본 구조 뭘로 이루어져 있냐? 아미노산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미노산이 무엇인지는 잠시 후에 우리 단백질의 구조 하면서 다뤄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이 단백질의 종류 대표적으로 효소가 있다는 거 기억을 해주세요. 효소는 나중에 단원에도 나올 거기 때문에 기억을 해주길 바랍니다. 참고로 효소가 뭐냐면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 그것을 물질대사라고 하는데 그러한 물질대사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아이가 바로 효소라고 생각해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특징으로는 이 단백질도 마찬가지로 에너지원으로 사용되는데 1g당 똑같이 4kcal의 에너지를 낸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다음 지질입니다. 우리는 흔히 지방이라고도 말하죠. 자, 지방은 마찬가지로 탄소, 수소, 산소로 이루어져 있고요. 지방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냐? 지방산이라고 하는 아이와 그리고 글리세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럼 이들의 구조를 잠깐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이 위에 뚜껑이 있어요. 뚜껑이 바로 글리세롤입니다. 자, 이렇게 글리세롤이라고 하는 뚜껑이 있고 그 아래에 이렇게 세 줄기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때 이들이 바로 이 줄기가 바로 지방산인데 이런 식으로 꺾여 있는 줄기가 불포화 지방산이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일자형으로 나 있는 줄기가 바로 포화 지방산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구조 자체를 완벽하게 암기할 필요는 없지만 나중에 우리가 세포막 할 때 다룰 수 있어서 지금 미리 이 정도는 눈여겨보도록 합시다. 자, 그리고 지질의 종류, 우리 아까 세포막 얘기 나왔는데요. 세포막 같은 경우에는 위에 이렇게 인산이라는 것이 있고요. 그 아래 지방산으로 구성되는데 이렇게 포화지방산 2개 혹은 불포화지방산과 포화지방산 이런 식으로 지방산이 2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질의 일종이라는 거 인지해 주시고 이것을 우리는 인지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인지질이 뭘 구성한다? 세포망을 구성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인지질은요 이 세포망 할 때 좀 더 자세히 다뤄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지질의 특징 매우 강한 에너지원입니다. 그래서 1g당 9kcal의 에너지를 낸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들 탄단지는 에너지원으로 사용된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인지를 해주시기 바라고, 자, 한번 적어볼게요. 이 탄단지는 에너지원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아래에 있는 핵산이 있는데 핵산은 어떤 역할을 하나? 유전 정보를 저장하거나, 자, 여기 유전 정보 적어볼게요. 자, 유전 정보를 저장하거나 혹은 운반 또는 단백질을 합성하는 데 관여하는 역할을 하는 아이를 핵산이라고 해요. 자, 핵산이 그래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자, 구성원소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탄소, 수소, 산소 이루어져 있고요. 질소와 그리고 추가적으로 인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핵산이 구성원소가 가장 많네요. 그래서 여러분들 외우실 때 탄수화물, 지방은 초 이렇게 외우시고 단백질은 촌, 그리고 핵산은 촌프 이런 식으로 외우시면 괜찮겠습니다. 자, 그리고 단위체 핵산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져 있냐?
자, 이것도 우리 잠시 후에 다룰 건데요. 자, 이름이 좀 깁니다. 자, 알아두세요. 뉴클레오타이드라고 하는 것을 단위체로 가집니다. 자, 뉴클레오타이드 이름이 안 붙을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계속 읊어가면서 암기를 해주기 바래요. 자, 뉴클레오타이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핵산의 종류, 이거 여러분들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 유명한 DNA, 이거 핵산입니다. 그리고 RNA도 핵산이에요. 그래서 이들도 우리 잠시 후에 좀 다뤄봅시다. 자, 특징 말씀드렸지만 이들 핵산은요, 유전 정보를 저장하거나 혹은 운반하거나 또는 단백질을 합성하는 데 관여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정도 특징을 알아두시길 바라고요. 자, 여기까지가 탄소화합물이었고 이제 비탄소화합물 보도록 할게요. 비탄소화합물은 크게 내용이 없어요. 먼저 무기염료, 그냥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생리 현상들을 조절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물은요 특징이 어때요? 일단 비열이 큽니다. 그래서 잘 가열되지도 잘 식지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에 있는 이 체온을 유지하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물은 용해도가 커요. 많은 물질들을 녹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양소를 저장하는 역할을 한다라는 것까지 인지를 해주길 바랍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렇게 탄소화합물과 비탄소화합물,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에 대해서 배웠으니까 그 중에서 우리가 좀 더 알아봐야 될 거, 이 단백질과 핵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단백질이 있고요. 이렇게 핵산이 있는데 이들이 좀 중요하니까 좀 더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백질입니다. 단백질의 단위체 뭐라고 했죠? 그렇죠. 단백질은 아미노산을 기본 구조로 갖는 탄소화합물이라고 했죠. 자, 아미노산의 구조를 한번 살펴볼게요. 아미노산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뼈대가 있고요. 양옆에 날개가 있는 형태입니다. 뼈대부터 그려보면 이렇게 작용기가 있어요. 작용기의 종류에 따라 아미노산의 종류가 결정됩니다. 작용기의 종류가 22종류 정도 되기 때문에 아미노산의 종류 역시 22종류가 된다라는 거 기억해 주길 바래요. 그리고 이 작용기 아래에는 아무래도 이 아미노산이 탄소화합물이니까 탄소가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탄소는 수소와 공유결합하고 있습니다. 왼쪽 날개부터 볼게요. 탄소는 이렇게 질소와 공유결합하고 있는데 질소가 이런 식으로 수소 두 개와 공유결합하고 있어요. 한편 오른쪽 날개는요, 자, 탄소는 또 다른 탄소와 공유결합하고 있고요. 그리고 위쪽에는 이렇게 산소가 이중결합, 아래쪽에는 OH가 단일결합하고 있습니다. 이때 여기 왼쪽에 NH2 있죠? 이 NH2를 우리는 아미노기라고 부릅니다. 자, 뭐라고 부른다고요? 그렇죠. 아미노기라고 불러요. 용어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COOH 있죠? 자, 요것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카복실기라고 합니다. 자, 뭐라 부른다고요? 카복실기. 자, 이것도 용어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들 아미노산이 서로 결합해서 뭐가 만들어진다? 단백질이 만들어지는데 결합을 어떻게 할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아미노산 하나가 있고요. 또 다른 아미노산이 있다라고 해봅시다. 자, 이 제가 지금 그린 이 아미노산은요, 또 다른 아미노산이기 때문에 작용기가 다르겠죠? 작용기 R2라고 쓰겠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결합할 때 한번 여기를 볼게요. OH와 H가 있죠? 이들이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수소 두 개의 산소가 됩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봤네요? 뭐예요? 맞아요. 물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떨어져 나오면서 물을 이렇게 배출시키고요. 그리고 산소, 이것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하고, 자, 수소도 정리를 하면은 이 탄소와 질소가 이런 식으로 공유결합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따라서 아미노산끼리는 이렇게 결합할 때 물이 방출되는 결합을 하는데, 자, 이러한 아미노산끼리의 결합을 우리는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합니다. 자, 이것도 중요하니까 꼭 알아두세요. 자, 무슨 결합이라고요? 그렇죠. 펩타이드 결합이구나 라는 거 꼭 인지해 주시고, 자, 펩타이드 결합은 또 종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아미노산의 결합 개수에 따라 정의 내려지는데요. 이렇게 두 개의 아미노산이 펩타이드 결합한 것을 우리는 D,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합니다. D가 두 개란 뜻이에요. 그리고 세 개의 아미노산이 펩타이드 결합하면요, 트리,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합니다. 트라이앵글 생각하면 되겠죠. 그리고 세 가지 이상 여러 종류의 아미노산이 펩타이드 결합한 것을 우리는 폴리펩타이드 결합이라고 해요. 그래서 아미노산이 폴리펩타이드 결합을 결성해서 이런 식으로 구불구불한 구조, 단백질을 결성하게 되는데,
이 구불구불한 구조의 하나하나가 모두 아미노산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아미노산이 이렇게 폴리펩타이드 결합을 해가지고 구불구불한 특유한 입체 구조를 만들게 돼요. 그리고 이 입체 구조에 따라서 단백질의 역할 그리고 단백질의 성질이 결정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단백질은요 우리 피부를 구성할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뭐 폐라던가 근육을 구성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입체 구조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 인지해 주길 바라고, 이 입체 구조는요 폴리펩타이드 결합으로 결성된다. 누가? 아미노산끼리 폴리펩타이드 결합으로 결성된다라는 거 인지를 해주길 바랍니다. 여기까지가 단백질과 관련된 내용이었고요. 다음으로 핵산 볼게요. 자, 핵산 매우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핵산도 말씀드렸다시피 정의가 중요해요. 자, 정의 뭐라고 했죠? 그렇죠. 유전 정보를 저장 또는 운반하거나 혹은 단백질 합성에 관여하는 탄소화합물을 우리는 핵산이라고 부르기로 했죠. 이때 핵산의 종류에는 우리가 많이 들어본 DNA 그리고 RNA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유전 정보를 저장하는 역할을 하는 아이가 바로 DNA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운반 그리고 단백질 합성에 관여하는 탄소화물이 RNA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때 RNA 중에 이렇게 유전 정보를 운반하는 역할을 하는 RNA를 우리는 mRNA라고 합니다. M이 메신저라는 뜻이에요. 메신저가 이렇게 정보를 운반하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DNA는 유전 정보를 복사해서 USB처럼 운반하는 역할을 mRNA가 하고요. 그리고 단백질 합성에 관여하는 RNA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tRNA라고 불리는 거고요. 다른 하나는 rRNA라고 불리우는 거예요. 이때 T는 트랜스퍼, 그러니까 무언가를 가지고 오는 거죠. 뭘 가지고 오냐? 아미노산들을 가지고 와서 폴리펩타이드 결합을 결성합니다. 그렇게 해서 단백질을 합성시키는 역할을 하고요. rRNA는 뭐냐면 라이보솜이라고 하는 것을 구성해요. 라이보솜은 세포 소기관에 속하던데요. 이런 식으로 세포 안에 이런 물질이 있습니다. 자, 이게 라이보솜은 단백질을 합성할 수 있는 공장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라이보솜을 만드는 역할을 하는 아이가 rRNA다. 그리고 라이보솜에 이 R이 숨어 있고요. 이 R을 따서 rRNA, 그러니까 라이보솜 RNA라고 불리우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핵산의 단위체를 볼게요. 핵산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했죠? 그렇죠. 뉴클레오타이드라고 하는 단위체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했죠. 자, 뉴클레오타이드가 굉장히 입에 안 붙기 때문에 계속해서 읊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뉴클레오타이드는 뭐와 뭘로 이루어졌는지 봅시다. 자, 뉴클레오타이드는 인산, 그리고 당, 그리고 염기가 1대1대1의 결합을 구성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거 암기해 주시고, 그러면 인산과 염기가 어떤 식으로 결합되어 있는지 보면은, 자, 여기 이렇게 인산이 있습니다. 인산이 이런 식으로 있고, 인산과 여기에 있는 당이 이런 식으로 공유 결합하고 있어요. 자, 인산과 당이 이렇게 공유 결합하고 있고요. 그리고 당과 여기에 있는 염기가 또다시 공유 결합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이렇게 염기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둘은 무슨 결합하고 있다? 그렇죠. 이 둘은 공유 결합을 하고 있구나 라는 거 인지를 해주길 바라고, 자, 그리고 염기와 염기끼리 또 결합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도 뉴클레오타이드가 있고 여기 오른쪽에도 뉴클레오타이드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오른쪽 뉴클레오타이드에서 염기 부분만 좀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염기가 이런 식으로 있으면 염기끼리는 어떤 결합을 하냐? 바로 수소 결합을 한다라는 점 인지를 해주기 바랍니다. 자, 수소 결합이 뭐냐면, 자, 이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온 결합 물질의 특징할 때 잠시 다뤘었는데요. 자, 물이 있습니다. H2O죠. 그래서 수소 2개와 산소 하나로 공유 결합한 이렇게 물이 있어요. 자, 이 물의 특징은 수소는 원자 번호가 1이기 때문에 원자에게 전하량이 작아요. 하지만 산소는 원자 번호가 8번이기 때문에 이 원자핵이 갖는 전하량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수소에 있던 전자를 공유 결합을 했지만 그래도 수소에 있던 전자가 조금 더 이렇게 전하량이 강한 쪽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산소 쪽으로 조금 이동합니다. 그래서 산소는 이 수소의 전자를 약간 뺏어서 약하게 플러스 전하를 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수소는 전자를 산소에게 약간 뺏겨서 약하게 마이너스 전하를 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쓰고 보니까 반대로 썼네요. 자, 이 전자를 이렇게 뺏어오면은 약하게 마이너스 하나를 산소가 띄게 되고요. 그리고 수소가 이렇게 산소 쪽으로 전자를 잃으니까 약하게 플러스 하나를 이렇게 수소가 띄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잘 집중하고 있는지 테스트를 한번 해본 거였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이 수소는 전자를 잘 빼앗기기 때문에 약하게 전하를 띠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고요. 이 수소에서 띠는 약한 전하에 의해서 정전기적인 인력으로 결합하는 것이 바로 수소 결합이다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우 약한 결합이라서 잘 끊어지기도 해요. 그래서 이 부분 여러분들이 인지해 주기 바라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인산과 당과 염기끼리는 공유 결합, 염기끼리는 수소 결합이다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DNA와 RNA의 차이점이 바로 뉴클레오타이드의 약간 구조적인데요. DNA가 들고 있는 당, 그리고 DNA가 들고 있는 염기가 RNA와 좀 차이가 난다라는 겁니다. 자, DNA는 어떤 당을 들고 있냐? 바로 디옥시라이보스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당을 가지고 있어요. 이름이 굉장히 길죠. 자, 디옥시하고 여러분들이 끊어서 읽어주세요. 디옥시라이보스라고 이렇게 원래는 붙여 적지만 여러분들이 끊어서 한번 읽어주길 바랍니다. 라이보스가 어떠한 당이에요. 라이보스가 뭐냐면 여기에 산소가 붙어있는 당입니다. 그런데 디옥시, 산소가 없대요. 자, 이 산소가 결합되어 있지 않으면 디옥시라이보스이고 그것을 DNA가 가지고 있습니다. RNA는 그냥 라이보스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산소가 여기 붙어 있다라는 거죠. 이 차이점이 있고요. 자, 염기도 차이점이 있는데 DNA는 어떤 염기 가지고 있냐? 아데닌이 있고요. 그리고 구아닌이라는 게 있고 사이토신, 타이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타이민에 집중을 좀 해주세요. 자, 그리고 RNA는요, 똑같이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가지고 있는데 염기가 달라요. 마지막 염기가 유라실입니다. 그래서 DNA는 타이민을, RNA는 유라실을 가지고 있는 게 차이점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왜 이러한 차이가 나는지는 좀 잠시 후에 우리가 설명하기로 하고, 일단은 이러한 염기들이 갖는 의의를 보도록 할게요. 이 염기들은 배열 순서가 있습니다. 이 배열 순서가 뭘 결정하냐? 이러한 염기의 배열 순서를 우리는 염기 서열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염기 서열이 바로 유전 정보를 결정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염기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이 핵산의 핵심 역할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염기 서열에 따라 이 DNA에 저장되는 유전 정보가 다르고요. 그리고 mRNA에서 DNA로부터 복사해서 운반되는 유전 정보가 또 달라지겠죠. 그리고 이에 따라 tRNA와 rRNA에 의해서 합성되는 단백질의 종류도 달라지겠고요. 특히 tRNA가 가지고 오는 아미노산에 따라서 이렇게 입체 구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입체 구조는 단백질의 종류와 역할을 결정하는 데 매우 중요한 구조라고 했잖아요. 자, 그래서 입체 구조가 달라지면 이렇게 단백질의 종류가 달라지고, 단백질은 우리 몸의 근육이라던가 피부를 이루는 굉장히 중요한 탄수화물이죠. 그래서 우리 몸의 표현형, 즉 우리 몸의 모습까지도 바꿀 수 있는 게 바로 이 염기 서열, 유전 정보다 라고 생각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죠. 자,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왜 DNA와 RNA에서 이 염기의 차이가 나냐 한번 살펴보면, 자, DNA는 유전 정보를 저장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RNA는 그냥 DNA를 운반하거나 그냥 단백질 합성에 관여하기 때문에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하지는 못합니다. 유전 정보를 저장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DNA는 절대로 이 염기 서열이 바뀌면 안 됩니다. 염기 서열이 바뀌는 순간 이들이 모두 뒤틀려져 가지고 나중에 최종적으로 합성된 단백질이 달려져서 우리 몸에 암세포가 생길 수도 있고요. 다양한 질병에 걸릴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DNA 염기를 보면은 원래 이 타이민이 유라실이었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자, 이 타이민은 유라실이었다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타이민이 없었고 유라실이 있었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랬을 때 사이토신의 특징이 유라실로 잘 바뀐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사이토신과 유라실은 화학 구조가 굉장히 닮아 있거든요. 그래서 사이토신은 쉽게 유라실로 변형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DNA 입장에서는 이렇게 유전 정보를 해독할 때 이 유라실을 보고 이 유라실이 사이토신이 변형돼서 만들어진 것인지 아니면 기존에 들고 있던 유라실인지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유라실을 사이토신으로 원상복구할 수가 없어서 그대로 오독하게 되고 잘못 해석하게 돼서 이렇게 최종적으로 단백질 합성이 이상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DNA는 유라실 대신에 타이민을 쓰고요. 만약에 사이토신이 유라실로 바뀐다라고 해도 원래 DNA는 유라실이 없으니까 이 유라실은 사이토신이 바뀐 것이구나 하고 유라실을 사이토신으로 이렇게 원상복구시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RNA는 이제 DNA보다는 그래도 덜 중요하기 때문에 그냥 유라실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뉴클레오타이드 이 단위체에 대해서 낱낱이 한번 파헤쳐 봤고요. 자, 그러면 이 뉴클레오타이드가 결합해서 이루어진 DNA와 RNA 구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우선 DNA는 큰 특징이 있어요. 바로 이중 나선 구조라는 거죠. 이렇게 나선이 두 개입니다. 그리고 RNA 구조는 단일 나선 구조이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나선이 하나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하나의 나선을 우리는 가닥이라고 합니다. 이런 하나의 가닥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냐? 당연히 여러 개의 뉴클레오타이드로 구성되겠죠. 이때 뉴클레오타이드가 여러 개 모인 것을 우리는 폴리뉴클레오타이드라고 합니다. 우리 아까 단백질 할 때도 단백질 여러 개, 그러니까 아미노산 여러 개가 이렇게 모여서 만들어진 것을 폴리펩타이드 결합이라고 했죠. 마찬가지로 이 뉴클레오타이드가 여러 개 결합해서 만들어진 이러한 가닥을 폴리뉴클레오타이드 가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가닥은 폴리뉴클레오타이드로 구성되어 있고요. DNA는 이중나선, RNA는 단일나선이다 라고 보면 되겠어요. 자, 이때 염기의 구성 보겠습니다. 자, 염기는 크게 두 가지의 구조가 있는데 이렇게 이중고리형 퓨린계가 있고요. 단일고리형 피리미딘계가 있습니다. 퓨린계에 해당하는 염기에 뭐가 있냐면 아데닌과 구아닌이 있고요. 피리미딘계에 해당하는 염기는 뭐가 있냐면 사이토신과 타이민이 있어요. 이 부분이 직접적으로 교과서에 소개되어 있지 않지만 교과서에서 이제 DNA의 모형을 그릴 때 하나는 염기를 이런 식으로 좀 길게 그리고 다른 하나는 염기를 좀 짧게 그리더라고요. 길게 그린 이유가 이중고리를 표현하기 위해서이고 짧게 그린 이유가 이 단일고리를 표현하기 위해서이다 라고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인지만 좀 해주세요. 자, 그랬을 때 이 염기는 상보적인 결합을 하는데 상보적 결합이 뭐냐면 하나의 염기는 특정 염기하고만 결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데닌이 사이토신과 결합할 수 없습니다. 아데닌은 반드시 타이민하고만 결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상보적 결합이라고 합니다. 자, 이때 한번 상보적 결합을 누구 하는지 봅시다. 아데닌은 말씀드렸지만 타이민하고만 결합할 수 있고요. 구아닌은 사이토신하고만 결합할 수 있어요. 이때 발생하는 수소 결합수는요. 일단 염기니까 당연히 말씀드렸지만 수소 결합을 하겠죠. 자, 어떻게 하냐면 아데닌과 타이민끼리는 이렇게 2중 수소 결합을 합니다. 구아닌과 사이토신끼리는 3중으로 수소 결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 구조를 보면은 수소 결합이 있는데 아데닌과 타이민이 이렇게 2중으로 구아닌과 사이토신은 3중으로 결합되어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자, 그리고 이러한 상보적 결합 때문에 나오는 게 바로 샤가프의 법칙입니다. 샤가프의 법칙이 뭐냐면 아데닌은 타이민, 구아닌은 사이토신과만 결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데닌의 수는 타이민의 수와 같고요. 구아닌의 수는 사이토신의 수와 같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 둘을 더해줄게요. 아데닌과 구아닌의 합은 타이민과 사이토신 합과 같다라는 거죠. 따라서 이를 이쪽으로 넘겨주면 타이민 더하기 사이토신 분의 아데닌 더하기 구아닌 이 값은 1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을 우리는 샤가프의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문제에 충분히 등장할 수 있으니까 이 부분 여러분들이 좀 인지를 좀 해주시고요. 염기의 상보적 결합을 갖는 의에 대해서 좀 살펴보죠. 자, 여기에서 알 수 있겠지만 아데닌은 무슨 계열이에요? 퓨린 계열이죠. 그리고 타이민은요? 그렇죠. 피리미딘 계열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마찬가지로 구아닌은 퓨린 계열이고 사이토신은 피리미딘 계열입니다. 그러니까 퓨린 계열은 피리미딘 계열하고만 상보적으로 결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퓨린 계열끼리 이렇게 결합하게 되면은 이중나선 구조에서 이렇게 고리가 4개이기 때문에 폭이 넓죠. 그리고 피리미딘끼리만 결합할 경우에는 이중나선 구조에서 폭이 굉장히 좁을 거예요. 하지만 퓨린과 피리미딘끼리만 이렇게 결합할 수 있기 때문에 고리가 이렇게 3개로 유지가 되어서 이중나선 구조의 폭이 어떻게 된다? 전체적으로 일정하게 유지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염계 상보적 결합이 갖는 의의는 바로 이 이중나선 구조에서 이 폭이 비슷하게 안정적인 구조를 취하며 있구나라는 거 여러분들이 인지를 해주길 바랍니다. 여기까지가 핵상과 관련된 내용이었고, 자, 우리 이러한 염계 상보적 결합과 관련해서 문제가 어떻게 출제되는지 한번 보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표는 이중나선 구조 DNA 모형을 만들기 위해 준비한 다항인상 염계 결합선 부품 각각의 개수를 그리고 완성된 DNA 모형 X를 나타낸 건데요. X는 표의 부품을 만들 수 있는 정상적 이중나선 구조 DNA 모형 중에 뉴클레오타이드 수가 가장 많은 모형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남김없이 다 썼다라는 거죠. 최대한으로 끌어썼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선지를 보면서 우리 자료 해석해 보도록 할게요. 기억. 핵산의 기본 단위체는 염기이다. 자, 여러분, 핵산의 기본 단위 뭐라고 했습니까? 뉴클레오타이드라고 했죠. 염기가 아닙니다. 니은 X에서 인산의 총 개수는 56개이다. 자, 우리 이거는요, 뉴클레오타이드의 특징을 알면 됩니다. 인상단 염기가 몇 대 몇 대 몇의 결합? 1대 1대 1의 결합. 그러면 여기다 일단 써줄게요. 인산 그리고 당 그리고 염기의 결합 비율이 몇 대 몇 대 몇? 1대 1대 1이더라. 따라서 우리는 염기의 총 개수만 알면 인상의 개수도 충분히 이 비율로 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럼 염기의 수를 여기서 구해봅시다. 자, 아데닌은 누구와 상보적으로 결합하나요? 그렇죠. 타이민과 상보적으로 결합하죠. 그러면 타이민 20개가 아데닌 20개와 결합하기에는 아데닌의 수가 부족하니까 아데닌 15개가 타이민 15개와 결합하는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사이토신은 구안인과 상보적으로 결합하는데 구안인 25개가 사이토신 25개와 결합하기에는 사이토신 수가 적으니까 사이토신 13개와 구안인 13개가 상보적으로 결합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전체적인 염기의 수는요 15 더하기 15 30이죠. 30 더하기 13 더하기 13 26이죠. 자, 이것을 하면은 56개의 염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염기가 56개니까 결합 비율이 1대 1대 1이잖아요. 당도 56개, 인상도 56개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따라서 인산의 총 개수 56개이다. 맞는 순제가 되어 있고요. 디귿 X에서 구안인과 상보적으로 결합한 염기의 총 개수. 자, 우선 구안인과 상보적으로 누가 결합해요? 맞아요. 사이토신이 결합한다는 거 인지해 주시고요. 사이토신의 총 개수가 13개이냐 물어봤어요. 사이토신 13개 맞습니다. 디귿은 맞는 선지 답은 5번으로 처리해 주면 되겠어요. 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중단원 1단원 자연의 구성 물질에 대해 마저 살펴보았고요. 이제 개념이 잘 이해되었는지 문제를 풀어보면서 점검해보는 시간 가져보길 바랍니다.